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공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네.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뭔가 하면 이제 네. 정치인이 네. 의료계 단체, 네. 이제 의료계 단체는 거기 보면 의료 기사 단체 8개, 네. 또 의료인 단체 5개, 네. 이런 데에서 이제 이 회비를 좀 받는데, 네. 회비가 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니까 네. 잘 안 그치니까 네. 이제 의료인 교육을 할 때 네. 반드시 이제 이 회비를 네. 의무적으로 내도록 만들어서 네. 이제 이 수백억을 네. 좀 모으란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입법화를 통해 가지고 네. 강제로 이제 이걸 네. 내도록. 그래서 입법화의 이제 핵심은 협회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지만은 네. 실질적인 이 제재 방법을 해제해서 네. 통제를 이제 좀 벗어난다, 복지부에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료기사 및 의료인에게 네. 이제 협회에서 네.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네. 위임하고 네. 이제 의무화한다. 네. 그리고 이제 보수 교육을 거부하면 네. 복지부에서 의료기사나 의료인의 네. 면회를 정지시켜서 네. 이제 먹고 살기 어렵게 돼서 네.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회비를 잘 내게 만든다.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현황이길래 의료기사나 의료인 단체에서 이런 걸 입법화하기 위한 이게 아마 그 모 의원이라는 분이 혼자 독자적인 아이디어는 아닐 것 같고, 이건 단체에서 로비를 해서 각 단체에서 이 회비 걷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회비 걷기가. 그러니까 그 이익 단체는 회비 걷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회비가 결국은 그 힘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다 돈이니까요. 그래서 회비 걷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의료 기사 단체라든지 뭐 여러 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아마 회비 걷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의사협회에 만족을 못한다는 이유로 회비를 안 내는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협회 자체적으로는 그 회비 변호사회처럼, 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회비를 안 내면 변호를 수임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변호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재판 뭐 할 때 뭐 딱지 비슷하게 뭐 수입 인지 비슷하게 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를 안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 완납한다. 변호사협회 변호사 오픈한 사람들을 전부 100% 완납을 하는데 의사들을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사협회 그 지도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소액 재판까지 생각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회비 안 낸 사람들에게 회비가 얼마나 합니까, 1년에? 그러니까 각 지역 의사회별로 그 액수는 조금씩 다릅니까? 네, 조금씩 다른데 한 80만 원, 1년에 80만 원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의사의 회비 플러스 도 의사의 회비 플러스 중앙의협 회비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의사협회 회비 납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50% 아니, 한국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의사인데 의사들도 회비 납부율이 50%밖에 안 돼요. 지금 요즘은 그 조용히 제가 이제 의정부시 의사회장이라서 잘 아는데 조용히 문 닫고 사라지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왜 조용히 문 닫습니까? 그냥 폐업, 성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플래카드까지 하나 걸고 하지. 와 조용히 야반 도주를 하듯이. 그 야반 도주를 한다고 해서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야반 도주하는 게 아니라 좀 부끄러워서 창피했어요. 그렇죠. 네, 의사다 망했다면. 네. 그래서 그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힘든 분들 많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원격 의료도 반대해야 된다. 네, 문재인 케어 반대해야 된다. 누가 뭐 제가 저 황장수는 무슨 의사들한테 뭘 얻어먹었나? 의사들한테 뭐 사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뭐 남일처럼 봐. 강연을 해도 멀뚱멀뚱하게. 내가 어디 강연 다닌 제일 반맛 떨어지는 단체가 의사들이에요. 아니, 내가 그러면 내가 뭘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제가 과거에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걸 만드는데 일을 좀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니까 문재인 케어로 가면 의료보험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점점 대형 병원 위주로 가면서 의사들은 망하게 돼 있다, 동네 병원은. 그 다음에 원격 의료 도입하면 이것도 또 재벌들이 의사들 잡아먹으려는 거다. 그렇죠. 사실 재벌 하면 그 재벌이 한국의 제일 힘센 완투인데 내가 그 사람들 지금도 보세요. 보수 언론에 원격 의료 문재인이 해줘야 된다고 계속 사설 놓잖아요. 칼럼 놓고. 그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척져가면서 내가 그러는데 자기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화가 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실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이렇게 좋은 의료가 지금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붕괴되어 가고 있어서. 있죠. 자, 여러분 단적인 거 한 가지만 보십시오. 옛날에 삼성병원이나 무슨 저기 뭡니까? 저 현대사는 아산병원, 성모병원 이런 데 예약을 하려면 그때는 한 일주일이나 2주 뒤에 됐어요. 요즘은 몇 달 뒤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점점 병원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 수가가 이번에 바뀐 수가가 대형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수가가 돼 있거든요.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자, 거기에 아까 제가 이제 이거 회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하게끔 협회들로 한다는 부분에 뉴스 브리핑에는 회비내라고 회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회원 가입할 때 신중하게 한 10번쯤 생각해서 하고 뭐 가입하고 난 뒤에 내 회원이네 하면서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하라 그러고 회비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알아서들 그냥 잘 내세요. 그건 뭔가 하면 의사 협회나 여기 의료인 협회나 또 뭐야 이 의료 기사 단체나 협회나 거기에 조직원들이 정말로 저 사람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내지 마라 해도 내지 않겠습니까? 어르신 말씀. 그래도 한국의 상류층들인데 다. 그런데 그거 회비 내놓으면 저거 내 회비로 밥이나 먹고 저거 폼 잡고 다니고 어디 국회의원 배지나 달라고 기웃기웃거리고 그리고 엉뚱한 데 쓰고 말이야 막 행사한다고 팍팍 쓰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안 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 최근에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비를 못 내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자신들이 왜 이런 단체로 가야 되는가를 정부나 회원이나 국민을 설득해야지. 정치인들을 로비해가 쪼개기 후원금이나 보내갖고 정치인 한 명이 총대를 모고 이런 걸 법제화하면 그것도 곤란한 거 아닙니까? 원장님은 그래도 의정부시 의사협회 회장님이니까 말씀을 답은 안 하실 때입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에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실체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아, 그래요? 지금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의 투자 배후에 국내 의료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의혹이 공개된 거예요. 자, 영리병원 뭐 때문에 했습니까? 자, 영리병원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에 한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그런 병원을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 돈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중국 돈이 아니라 국내에 의료 네트워크가 이 제주의 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내 돈이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 영리병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인한테 허용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 원희룡 지사가 하고 그 병원까지 벌써 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다 뽑았다 그러대. 이제 영업하기 직전인데
이 사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그렇죠. 사기죠. 예. 국내 자본이 중국에 세운 성형외과가 그렇게 되는 제주도에 와서 네. 지금 중국에서 다시 들어와가 네. 그 중국 자본인 것처럼 해서 영리병원을 따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리병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그 영리병원, 실제로 우리나라 영리병원이란 말이 좀 그러면 다른 개인 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다 영리병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의료보험 체계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병원의 사업화. 그렇죠. 라고 봐야 되지. 영리병원이냐 비영리가 아니라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거예요. 병원을 사고 팔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모르시 말씀입니다. 그거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병원을 회사처럼 똑같은 구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펀딩도 할 수 있고. 지금 영리병원과 현재 비영리병원의 차이는 뭡니까? 병원을 사고 팔 수 없고 의료 그러니까 거기서 병원 수익 법인인 경우에는 병원 수익을 빼갈 수가 없죠. 그다음에 원장님 같이 개인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오픈을 한 군데만 오픈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영리병원은 의사 면허도 없이 자본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 자본이 의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정부에서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게 사무장 병원이 실제로는 요양병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이 실제로는 불법인데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에서는 실제로 의료보험 청구를 어마어마하게 허위로 해가지고 보험 재정에 굉장히 손실을 끼치고 있죠. 돈 벌기 위해서 아주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의사들은 전부 나이 들어가 은퇴한 사람들 형식적으로 고용해 놓고는 돈 이렇게 빼내는 내용만 허위로 지금 청구하는 그런 돈벌이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문재인 케어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도 실제로는 문재인 케어도 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데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미 이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병원도 결국은 의료보험 체계를 망가뜨리는 의료보험 체계가 미국처럼 메디케어로 돼버리고 의료보험이 여기서 이제 메디케어라면 노령이나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의료보험이 그것만 커버하는 게 돼버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해서 이런 영리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될 상황을 초래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의료 민영화의 첫 시발이 노무현 정권 때 민영의료보험을 강화하려고 했던 데서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좌파들은 의료 영리화를 반대한다면서 반대하다가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작년 12월 5일 이거 개설 허가를 해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의료단체들 다 끼고 앉아가지고 뭡니까? 의료 영리화, 민영화 반대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실제로 지금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겉으로 말로 포장된 거에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파트에서 일하고 있고 그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과 계열이 지금 거의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는 집도의가 없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외과 의사를 수입하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외과의가 지금 없어지는 거는 수지가 안 맞고, 일은 힘들고, 그러니까 누가 이걸 병원에서도 외과를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지망생도 줄어들고. 그렇죠. 지금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외과계 레지던트들이 트레이닝을 제대로 요즘 받기가 힘들어졌어요. 왜 트레이닝을 받기가 힘들어졌냐면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하면서 옆에서 수술 보조를 하면서 수술을 배워 나가는데 지금은 수술방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대요. 요즘은. 요즘 상황은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상황은 PA라고 해서 예. 프랙티스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의사가 아니면서 또 의사처럼 하는 사람들, 네, 간호사들 중에 중에 그 수술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술 보조 역할을 다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면 안 되는 일들, 그쵸.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인 일들을 지금 대학병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그거 그냥 PA들한테 맡겨버리는.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병원 자체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PA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지던트를 두는 것보다는 PA가 훨씬. 그러니까 레지던트도 그쪽에 레지던트가 들어가서 제대로 트레이닝도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숫자가 적으니까 PA가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그 인력 부족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의를 고용을 해야죠. 전문의로 고용해야 되는데 전문의는 고용 안 하고 숫자를 줄이니까. 네. 전문을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은 안 하고 PA로 대체 인력을 외과라는 데가 수익성이 다른 과목보다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이야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각 대학병원이 정신과 병실을 다 줄여나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정신과 병원이 수익이 안 맞으니까. 정신과 병실이 베드가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적자가 늘어나거든요. 정신과라는 거는 이 보조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데서 손이 많이 가니까.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병실을 유지하려면 간호사를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오더리 아저씨들도 많이 써야 돼요. 네. 3교대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과 쪽에서 베드 하나가 나오는 수익하고 정신과에 환자가 입원해서 베드 하나가 나오는 수익이 한 베드당 1년에 1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1억 이상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신과 병실을 없애려고 난리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병원이 수익성에 의해서 점점 없어지고 요즘은 또 수요가 또 국가마다 보니까 산부인과도 지금. 그렇죠. 지금 산부인과 개인 병원에서 아이 출산하는 경우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 흉부라든지 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필요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전문의 아니면 손대기 어렵고 수술을 하고 고도의 외과 수술들은 실제로 그 수술 전성기가 언제냐면 최소한 10년 이상 예. 전문을 따고 10년 이상 지나야지. 그러니까 임상 경험이 풍부해졌을 때 그때쯤 이제 이 풍부해진 시스템에서 밖으로 나와서 개인 병원을 차려서 그래서 곳곳에 외과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 시스템이 깨지다 보니까 이제 지역 병원에서는 수술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이나 병원 단위에서. 점점 그러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다 수술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다 했죠. 예, 뭐 맹장염이고 뭐 다 어지간한 거는 동네에서 다 했죠. 대학병원은 꿈도 못 생겼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대학병원을 수술하죠. 무조건 뭐만 있으면 대학병원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당장 누리고 있는 거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70대, 80대인 분들이 제일 많이 의료를 누리는 분들이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점점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질 거로 보여요. 또 서비스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 적은 비용에
또 최대 좋은 서비스를 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살아계신 이제 마지막 분들이고 나머지는 점점 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의료 시스템이 지금 붕괴해가고 붕괴돼가고 있다.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기껏해야 저 제주도 영리병원을 한국 사람들이 외국 중국 자본이냐 지금까지 저도 중국 자본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 쳐죽일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이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허가가 이렇게 난 데 대해서 수사에 착수해서요. 제주지사나 보건복지부나 누가 관련돼 있는지 이거 전부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의사협회는 이거 말 안 합니까? 지금 영리병원 이번에 허가 났을 때도 반대를 했었죠. 의사에서. 그래서 좀 의사들은 정치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 빼고. 그래야 정말로 국가의 이 자신의 이익이나 국민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의료권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싸울 건데 막 의사협회 회장쯤 되고 그 주변에 가면 전부 정치인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할 말 안 하고 싹 그냥 미안합니다. 그래도 지역의 의사회장님한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최 회장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정치 안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치한다고 놓으면 제가 그냥 안 있겠습니다. 왜냐 했던 말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정치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열심히 투쟁해야지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해서 이대로 가다가요. 내가 볼 때 한 10년 뒤에는 이제는 병원에 가기가 없는 사람은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100% 영리병원이 곳곳에 생기면서 이제 부자들은 다 글로 가고 그냥 서민들은 이 큰 병원에 돛대기로 그냥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건 뭐 저기 영국이나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이 그 몰락하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이 전부. 그러려면 요양병원에 이게 사무장 병원도 집중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 단속해야죠. 집중 단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네 그 의료 체계, 의료 시스템 1차, 2차, 3차 의료 시스템을 재정립을 하지 않으면 동네 의원들 지금 아까 제가 의사협의도 말씀드렸지만 의사협의를 그 돈이 없어서 못 낼 정도의 열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 이게 의료라는 거는 접근성하고 타이밍이 굉장히 생명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가서 내가 뭐 수술을 받을 수는 있는데 6개월 뒤다. 근데 그때쯤이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근데 동네에서 내가 이 수술을 하면 지금 당장 수술할 수 있다. 동네에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반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6개월 뒤까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부에서는 여러 의료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국가에 누구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5년, 10년 이후에 어떻게 유지, 지속되어 갈 거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시스템부터 그 다음에 의료 수요 폭증에 대한 대응 부분, 고령화 사회 또 의료비의 정폭 지금 가만히 놔줘도 문재인 케어 안 해도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고 특히 고액이 지출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고 검사나 막 수술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자로 가는 거는 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문재인 케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를 하게 되면 강행을 계속 이 상태 지속하게 하게 되면 이 당장 돈은 덜 내니까 좋을지 몰라도 의료 체계 자체가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게 되고 의료보험 재정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뭐냐?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제일 무리 없이 내놓을 카드가 그 실비보험 확대거든요. 실손보험. 실손보험의 확대.
실손보험이 실제로 민영 의료보험처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의료보험은 미국의 메디케어로 가는 거고. 예. 자, 그런데 하나, 예.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뉴스 브리핑 아니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데가 없는데요. 예. 지금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과거에 이 커버하지 못하던 예. 이 의료 비급여 분야를 급여에 넣으면서 실손보험은 이제 의료보험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죠.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다 내야 될 부분을 이 문재인 케어가 커버해 주니까. 의료보험 제작이 그래서 나가니까. 실손보험이 엄청나게 내려갈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올해 2019년 실손보험이 5%에서 9%를 올렸다는 거야. 10%, 20%를 내려도 시원찮은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민영보험에 지금 그렇죠. 위험함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민영의료보험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많이 우리 국민들이 실손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쓰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으로 내가 실손보험 들었으니까 여기 과잉 의료 받고 그 돈은 자기가 어차피 보험료 조금씩 내는 거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하면 작년에는 문재인 케어 확대한다니까 차마 그 속에서 올린다 못하고 작년 전에 2016, 2017년에는 많이 올렸다가 작년에는 동결했어요. 딱 해받기자마자 5에서 9%를 올린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답도 안 해요. 아니 자기들은 지금 지불해야 될 돈이 많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이렇게 올리고요? 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케어의 문제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도덕적 해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돼서 이게 재정 낭비가 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실손보험료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항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기 쉬운 일이 그러니까 실손보험료를 인상을 하고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덜 쓰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요 쉽게 선동하면 그 선동이 먹히고 실손보험료가 5에서 9% 오른다면 문재인 케어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대로 또 엄청나게 오르고 실손보험은 실손보험대로 오르고 자 올해 시점에서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인상을 감안해서 이게 문재인 들어서 비용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많이 늘어났겠죠. 의료 비용 지출이. 그리고 이번에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각 집 예전에는 부양 가족이 3명이면 대부분 3명이 한 사람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임대 사업자 등록시키게 되면서 그 임대 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또 개별로 분리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서 몇십만 원이 보험료로 추가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전에는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었는데 직장 다니는 남편 앞으로 근데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보험료를 여기서 내고 저기서 내고도 많더라고요. 한 사람한테도 이중으로 부과되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케어의 실상입니다. 그래도 문정권이 좋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쏘가 넘어가다가 나중에 거들날 때까지 이제 그래서 후회할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 문제는 진짜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료 제도 관련해서는 당장 돈 덜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이 결국 그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화가 난 사람이 화가 난 사람을
응대할 때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고객을 대한다든지 그럴 때도 해당되고, 또 어떤 다른 사람 친구들 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화가 나서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그런 때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 제일 하기 쉬운 태도가 어떠냐면 방어적 태도를 하기 쉽습니다. 방어적 태도가 왜 나쁘냐면, 상대방이 막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오니까 당연히 동물 자체적으로도 방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겠죠. 방어적 태도를 취하면 상대방은 더 강하게 공격 자세를 취하게 되게 되고, 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더 공격적이 되면 더 방어적으로 이 사람도 되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캐스케이드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가 난 사람이 일단 무슨 문제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는 상태일 때는 일단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중하게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일단 어디가 그 사람이 화가 난 이유가 뭔지를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났으면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속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들어주니까, 내가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잘 들어주니까 상대방도 공격적인 태도가 누그러지겠죠?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잘 들어줘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사이에 갑하고 을이 정해져가, 이 갑이 이렇게 분노하면 을은 무조건 방어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손님이 와가지고 막 따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는, 그럴 때 이제 나도 이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를 정중하게 설명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는 마찰의 그 상황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지쳐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지쳐 있으면. 왜냐하면 상대방이 막 공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에너지가 충분히 있으면 어떤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참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려고 예를 쓰면서 이야기를 경청을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거나 지쳐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만나기 전에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명상을 좀 잠시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관찰자로 자기 감정과 자기 태도를 계속 하면서 경청을 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화가 나서 왔는데 그 사람이 제일 단골 고객이 되는 경우들이 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보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1,000원 줄 거니까 메뉴에 없는 계란 후라이 하나 붙여주시오 했는데, 종업원이 우리는 그거 메뉴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또 주인이 오라 해가, 주인 보고 1,000원 줄 거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붙여달라. 주인이 그거는 못한다. 메뉴 있는 걸 신청해라. 이러니까 이제 주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 이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내가 계란 후라이를 밥에 무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내 메뉴 하나 시키고 1,000원 얹어줄 거니까 계란값도 지가 정했어요. 네. 계란 후라이 하나 보태주라. 그럼 식당은 그 점심이나 이럴 때 바쁘게 이렇게 이 세팅된 메뉴들을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주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도 계란 후라이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사람이야 계란 한 개 네. 몇백 원, 한 200원, 뭐 100원 안팎이니까 계란 하나를 갖다가 1,000원 준다 하면 자기는 너네들 돈 버는 거 아니냐겠지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 참 그런 손님을 상대해서 손님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식당에 계란 후라이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우리 원래 인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쉽지 않은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